한국이요? 정말 그런 나라가 전략 무기를 논할 수준입니까? 해외 군사 포럼에서 웃음 섞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몇몇은 노골적으로 웃어댔고 대부분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시임하게 끄덕였습니다. 세계 군사 질서는 늘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왔기 때문입니다. 더 멀리 날아가는 전력,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국가, 더 오래 준비된 작전이 결국 판을 정리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곧 또 하나의 확신이 이어졌습니다. 저런 작전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지구 반바퀴를 돌아 목표를 타격하는 작전, 수십 시간 동안 이어지는 비행, 공중에서 이어지는 복잡한 지원과 막대한 전력의 결합. 그 거대한 움직임 앞에서 세계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은 원래 그렇게 치러지는 것이라고, 강대국의 힘은 그렇게 증명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작전의 숫자를 들여다본 몇몇 분석관들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던 손이 멈췄고 계산을 확인하던 시선이 한 줄에서 멈춰섰습니다. 승리를 의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숫자들이었습니다. 너무 정확했고 너무 무거웠고 그래서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 사이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 하나가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대체 한국은 언제부터 전쟁의 시간을 바꿔놓고 있었던 걸까요? 작전은 성공이었습니다. 적어도 미국 국방부의 공식 발표는 그랬죠. 이란 중부 산악지대 지하 80m에 숨겨진 핵농축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찬양했고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작전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묘한 불편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잭 하트먼입니다. 미 공군에서 전략타격 분석관으로 복무했고 전역 후에는 워싱턴 국방전략연구소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단 하나만 연구해왔죠. 적의 지하 깊숙한 곳에 숨은 시설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 B2 스텔스 폭격기의 전략 운용부터 초대형 벙커버스터 집유, 57의 관통 성능 분석까지 지하시설 타격이라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이번 작전을 보면서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작전명은 에픽 퓨리, 우리말로 하면 서사적인 분노 정도가 되겠죠. 2024년 3월 14일 새벽,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의 활주로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벽납고 문이 열리고 B2 스피릿 폭격기 3대가 모습을 드러냈죠. 날개 길이만 52m에 달하는 거대한 검은 삼각형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활주로로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항공기입니다. 한 대 가격이 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8천억 원이 넘죠. 그런 폭격기가 3대나 동시에 이륙했습니다. 엔진음이 새벽 하늘을 가르고 조종사들의 심장은 이미 전쟁터에 가 있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란의 지하 핵시설,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미주리주에서 이란 중부까지 직선거리만 1만 2천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B2 폭격기의 작전 방향을 한참 초과하는 거리죠. 중간에 착륙해서 연료를 보급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작전은 극비였고 어떤 나라에도 들켜서는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공중급유가 필요했습니다. KC-135 공중급유기들이 대서양과 지중해 상공에 미리 배치되어 폭격기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급유하는 데만 30분이 걸립니다. 수만 피트 상공에서 두 항공기가 도킹해야 하니까요. 바람이 조금만 강해도 조종사의 손이 조금만 떨려도 실패하는 작업입니다. 그걸 7번이나 반복해야 했습니다. 37시간이 걸렸습니다. 출격부터 폭탄 투하까지 꼬박 하루 반이 소요된 겁니다. 조종사들은 좁은 조종석에서 교대로 쪽잠을 자며 비행을 계속했고 워싱턴에서는 수백 명의 분석관들이 밤을 새워 작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만약 폭격기가 적 레이더에 포착되면 이란의 방공 미사일이 날아올 겁니다. 2조 8천억 원짜리 폭격기가 한순간에 불덩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조종사들은 그 압박감을 견디며 37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표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폭탄창이 열렸습니다. GBU-57, 별명은 대형 관통 무기입니다. 무게 13.6톤, 길이 6.2m에 달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벙커버스터가 이란 산악지대를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력에 이끌려 가속이 붙고 초속 수백 미터의 속도로 땅을 향해
돌진했죠. 지표면에 충돌하는 순간 특수 강화 탄두가 안반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10m, 20m, 50m. 폭탄은 멈추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하 80m 지점에서 핵시설을 직격했습니다. 순간 지하갱도 전체가 뒤틀렸습니다. 충격파가 시설 내부를 휩쓸었고 이란이 수년간 공들여 건설한 원심 분리기 수천 대가 한꺼번에 박살났습니다. 지상에서는 산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작전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작전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히 성공한 작전입니다. 목표도 완벽하게 달성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세계 최강의 공군력을 보유한 미국이 2조 원이 넘는 폭격기를 3대나 동원하고 37시간 동안 지구 반 바퀴를 돌고 공중급유를 7번이나 받아야만 지하 핵시설 하나를 파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성공이 아니라 겨우 성공한 거 아닙니까? 저는 22년간 이 분야만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 눈에는 이 작전이 자랑스럽기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전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라의 무기 데이터를 접하게 됩니다. 보고서 한 줄이 제 시선을 멈추게 했죠. 솔직히 처음에는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 한 줄이 제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이 끝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후속 분석 작업을 하고 있었죠. 세계 각국의 지하시설 타격 능력을 비교하는 자료였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익숙한 이름들이 줄줄이 나왔고 저는 별다른 감흥 없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낯선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무 A, 한국 무기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요? 물론 한국이 방위산업을 열심히 키우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K9 자주포가 유럽에 팔렸다는 뉴스도 봤고 K2 전차 성능이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지역 방어용 재래식 무기 이야기입니다. 전략 무기 분야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적힌 숫자가 눈에 걸렸습니다. 탄두 중량 8톤. 저는 멈칫했습니다. 다시 읽어봤습니다. 8톤이 맞았습니다. 탄도미사일에 8톤짜리 탄두를 실었다고요. 저는 처음에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kg에서 1톤 사이입니다. 대형 미사일이라고 해도 2톤을 넘기기 어렵죠. 그런데 8톤이라니. 이건 차원이 다른 숫자였습니다. 오타일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국방정보국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추가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 무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의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정보들을 조합하니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죠. 탄두 중량 8톤, 전체 미사일 중량 36톤, 사거리 수백 킬로미터. 이건 단순한 전술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깊숙이 숨은 적의 핵심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전략 무기였습니다. 저는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런 무기를 만들었는지 배경을 찾아봤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북한이었죠? 북한은 수십 년에 걸쳐 전국 곳곳에 지하 벙커를 건설해 왔습니다. 핵심 지휘부, 핵 관련 시설, 미사일 기지를 모두 땅속 깊이 숨겨놨죠. 유사시 미국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미국이 B2 폭격기를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스스로 뚫을 수 있는 무기를 만들거나 한국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현무5는 그렇게 탄생한 겁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도움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37시간 동안 폭격기가 날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버튼 하나로 즉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이 미사일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은 그냥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관통 성능 데이터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현무9는 콘크리트 기준 100m 이상을 뚫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농담인가 싶었습니다. 누가 장난을 친 건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 57, 그러니까 세계 최대 최강의 벙커버스터가 뚫을 수 있는 깊이가 약 60m거든요. 그게 인류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100m를 뚫는다고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2년입니다. 저는 22년 동안 지하시설 파괴 기술만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땅속 깊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탄도의 강도, 낙하 속도, 충돌 각도, 기폭 타이밍, 이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탄두가 부서지거나 옆으로 빠지죠. 미국이 수십 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어서 겨우 60m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란 핵시설 하나를 파괴하기 위해 37시간을 날아갔습니다. 2조 8천억 원짜리 폭격기를 3대나 동원했죠. 조종사들은 좁은 조종석에서 하루 반을 버텼고 공중급유를 7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지하 80m를 뚫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상에서 미사일 버튼만 누르면 100m 이상을 뚫는다는 겁니다. 몇 분 만에요? 37시간대 몇 분.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죠. 폭격기 대 미사일, 60m 대 100m, 37시간 대 몇 분.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미국이 현무 파워를 갖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무기 비교를 넘어서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짓을 해봤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겁니다. 단, 이번에는 B2 폭격기 대신 현무 아오를 투입한다고 가정하고요. 같은 목표, 같은 조건에서 무기만 바꾸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연구실 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 계산기를 두드렸죠. 아침 해가 뜰 무렵 저는 모니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에픽 퓨리 작전은 출격부터 타격까지 37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종사들은 좁은 조종석에서 교대로 쪽잠을 자며 지구 반바퀴를 날았죠. 중간에 공중급유를 7번이나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무 사원은 어떻습니까? 발사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지상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거대한 화염이 솟구칩니다. 36톤짜리 미사일이 굉음을 내며 하늘로 치솟죠. 대기권을 뚫고 올라갔다가 포물선을 그리며 목표를 향해 떨어집니다. 수백 킬로미터 거리라면 발사부터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은 고작 몇 분입니다. 37시간이 몇 분으로 줄어듭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빠르고 느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37시간이라는 시간은 적에게 선물입니다. 폭격기 이륙 정보가 새어나가면 적은 시설을 비우거나 방공망을 강화하거나 외교전을 펼칠 시간을 벌죠. 하지만 몇 분 안에 날아오는 미사일 앞에서는 그 어떤 대응도 불가능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는 겁니다. 다음으로 위험입니다. 에픽 퓨리 작전에서 가장 심장이 졸아붙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B2 폭격기가 이란 영공 근처에 접근할 때였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제 S-300 방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죠. 스텔스기라고 해도 완벽히 투명한 건 아닙니다. 만약 레이더에 포착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조 8천억 원짜리 폭격기가 한순간에 불덩이가 됩니다. 조종사 2명의 목숨이 사라지죠. 작전 내내 그 위험을 껴안고 날아간 겁니다. 현무5는 다릅니다. 미사일에는 사람이 타지 않습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임무는 끝입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무5는 대기권 밖까지 올라갔다가 초속수 킬로미터의 속도로 떨어지거든요. 무거운 탄두가 중력 가속을 최대한 받아야 깊이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낙하 속도가 일반 미사일보다 더 빠릅니다. 이런 괴물 같은 물체가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조종사 목숨을 건 37시간짜리 도박과 버튼 하나로 끝나는 확실한 타격. 비교가 됩니까? 이제 비용입니다. B2 폭격기 한 대 가격이 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8천억 원입니다. 에픽 퓨리 작전에는 3대가 투입됐으니 폭격기 가치만 8조 원이 넘죠. 여기에 공중급유기 운용비,
호위 전투기 비용, 사전 정찰 위성 비용, 수백 명의 지원 인력 비용까지 더하면 작전 총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한 번 작전에 이 정도를 쏟아붓는 겁니다. 한 번에요. 현무 5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한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비싸봐야 폭격기 한 대 가격에는 명함도 못 내밀 겁니다. 같은 목표를 파괴하는데 한쪽은 8조 원어치 장비를 굴리고 한쪽은 미사일 한 발 쏘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의자를 뒤로 밀고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2년입니다. 저는 22년 동안 미국의 전략 폭격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B2 폭격기와 GBU-57 벙커버스터의 조합이 지하시설 타격의 정점이라고 확신했죠.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정리해봤습니다. 같은 목표를 파괴하는데 미국은 37시간, 한국은 몇 분. 미국은 조종사 2명의 목숨을 걸고 한국은 버튼 하나. 미국은 8조 원어치 폭격기를 하늘에 띄우고 한국은 미사일 한 발. 그런데 관통력은 한국이 더 깊습니다. 60m 대 100m. 모든 지표에서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공정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현무 5의 사거리는 수백 킬로미터 수준입니다. 미국처럼 지구 반대편 적을 타격하려면 여전히 장거리 폭격기가 필요하죠. 한국은 코앞에 북한이 있으니까 긴 사거리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상황이 다르니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한국은 자기네 상황에 맞는 최적의 답을 스스로 찾아낸 겁니다. 미국 방식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37시간짜리 폭격기 작전이 아니라 몇 분짜리 미사일 타격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냈죠. 미국이 60년 넘게 다듬어온 전략 폭격 교리를 정면으로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의 관통력이 본가를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국은 냉전 시대부터 전략 폭격기 중심으로 군사력을 키워왔습니다. B-52에서 B-1, B-2까지 수십 년간 수조 달러를 쏟아부은 결과물이죠.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점점 빨라지는데 우리 방식은 여전히 37시간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빠른 전쟁에 맞춰서 설계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미래를 더 정확히 본 게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포기하고 한 가지 의문을 붙잡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가지게 된 걸까요? 미국이 수십 년 걸린 일을 어떻게 해낸 걸까요? 한국 미사일 개발 역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미사일이 아니라 한 나라의 생존을 건 투쟁의 역사를요.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을 막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의 안보 정책을 이해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자료를 읽어 내려가면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동맹국의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군사력을 무섭게 키우고 있었고 미사일 기술까지 손에 넣기 시작했죠. 스커드 미사일이 북한 땅에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맨몸이었습니다. 미국이 지켜주겠지. 그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1970년대 초 닉슨 대통령이 발표합니다. 주한미군 감축. 한국 정부는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면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6.25 전쟁의 악몽이 되살아났죠.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미국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살 길을 찾을 것인가? 박정희 대통령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주국방,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비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암호명 백곰. 목표는 사거리 180km급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쏘면 평양까지 닿는 거리죠. 북한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스스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조금씩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미국이 눈치를 챘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명분은 핵 확산 방지였습니다.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한국이 자주 국방 능력을 갖추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족쇄를 채웁니다. 1979년 한미 미사일 양해 각서. 한국은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다.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한다. 이게 동맹국이 할 짓입니까? 바로 코앞에 적이 미사일을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는 180km 넘게 날리면 안 된다니요. 한국의 미사일은 태어나기도 전에 목이 졸렸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화가 났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동맹이라면서 생존권을 제한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180km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제한된 조건 안에서 기술을 축적하고 노하우를 쌓았죠. 현무1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사거리 180km, 탄두 500kg. 미국이 허락한 딱 그 한계선까지 채운 미사일이었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묵묵히 기술을 다지며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2001년 첫 번째 빗장이 풀렸습니다. 사거리 제한이 300km로 늘어났죠. 한국은 즉시 현무2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12년 두 번째 빗장이 풀렸습니다. 사거리가 800km로 확대됐습니다. 한국은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탄두 중량 제한은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원하는 무기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 사거리 제한도, 탄두 중량 제한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42년 만이었습니다. 한국은 드디어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 한국의 서해안 어느 시험장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하늘로 치솟았죠. 길이 수미터, 무게 36톤에 달하는 괴물 같은 미사일이 발사대를 박차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굉장한 속도로 하늘을 가르며 올라가더니 포물선을 그리며 목표 지점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8톤짜리 탄두가 지면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지하 100m를 관통했습니다. 현무카오의 탄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타이밍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자마자 현무다오가 나타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족쇄가 풀리는 순간 바로 꺼내들 수 있도록요. 42년 동안 이를 악물고 기다리면서 언젠가 올 그날을 위해 미리 만들어놨던 겁니다. 42년입니다. 180km 미사일을 만들면서 300km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300km 미사일을 만들면서 800km를 준비했습니다. 800km 미사일을 만들면서 초대형 관통 탄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이 안 된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한된 조건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42년을 버텼습니다. 이게 집념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근성이 아니면 뭡니까? 저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 나라는 그냥 무기를 잘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텨온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준비해온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60년 걸린 일을 한국이 어떻게 해냈느냐고요. 42년을 피눈물 흘리며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국이 한국의 날개를 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시간 동안 더 강한 날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42년을 이 악물고 버틴 나라입니다. 족쇄가 풀리자마자 현무 아오를 꺼내든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과연 여기서 멈췄을까요? 현무어 하나만 만들고 끝냈을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더 있을 겁니다. 현무오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더 파고들다가 멈칫했습니다. 현무오수가 단일 무기가 아니었거든요. 시리즈였습니다. 여러 변형이 존재했고 각각의 목적이 달랐죠. 저는 그 변형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할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은 지하 벙커만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기본형 현무2는 이미 말씀드렸죠. 탄두 중량 8톤, 지하 100m 이상을 뚫는 괴물입니다.
북한의 지하 핵시설과 지휘 벙커를 박살내기 위해 태어난 미사일이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스러운 무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무 5사형이라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구조가 다릅니다. 8톤짜리 탄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소형 탄두로 나뉘어 있죠. 발사된 뒤 목표 상공에서 탄두들이 흩어지면서 여러 지점을 동시에 때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덩이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미사일 기지 하나, 레이더 기지 하나, 통신시설 하나가 동시에 불바다가 되죠. 한 발로 여러 목표를 끝장냅니다. 그리고 현무 센 고위력형이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탄두 중량이 9톤입니다. 기본형보다 1톤이 더 무겁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무게가 아닙니다. 이 탄두에는 특수 폭약이 들어있습니다. 일반 폭약의 몇 배에 달하는 폭발력을 가진 고성능 작약이죠. 단순히 깊이 파고드는 게 아니라 파고든 뒤에 지하시설 전체를 통째로 날려버리도록 설계된 겁니다. 저는 그 스펙을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 정도 위력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하 100m를 뚫고 내려간 탄두가 폭발합니다. 수천 톤의 암반과 콘크리트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죠. 북한이 수십 년에 걸쳐 공들여 파놓은 지하 벙커가 한 발에 무덤이 됩니다. 그 안에 숨어있던 장군들, 참모들, 장비들, 모든 게 산채로 묻히는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저는 북한 지도부 입장을 상상해 봤습니다. 그들은 지하 깊숙한 곳에 벙커를 파고 안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미국 폭격기가 날아와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37시간이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피하거나 협상을 시도하거나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수 있죠. 그런데 현무 해운은 다릅니다. 버튼 누르고 몇 분 후에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아무리 깊이 파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숨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하 벙커 천장이 무너지고 불덩이가 쏟아지고 모든 게 끝납니다. 대응할 시간도 도망갈 시간도 없습니다. 이게 공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현무보의 발사 방식에 대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고정된 곳에서 쏘지 않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 다닙니다. 거대한 트럭 위에 미사일이 누워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발사 자세를 잡죠. 준비 시간은 단 몇 분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적 입장에서는 현무 다호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고정 발사대라면 위성으로 찾아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동식 차량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산속 터널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고속도로 및 구조물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평범한 창고처럼 위장한 시설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미사일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밀입니다. 하지만 수십 발 이상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되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동시에 발사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한국 전역에서 동시에 굉음이 울립니다. 서해안 어딘가에서 화염이 치솟습니다. 동해안 산속에서 미사일이 솟구칩니다. 내륙 어딘가의 위장된 시설에서 발사대가 열리고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로 뻗어 오릅니다. 수십 발의 현무 하해가 일제히 북쪽을 향해 날아갑니다. 몇 분 후 북한 전역에 불벼락이 떨어집니다. 지하 핵시설이 무너집니다. 미사일 기지가 불바다가 됩니다. 최고 지도부가 숨어있는 지하 벙커가 통째로 함몰됩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북한의 눈과 귀와 두뇌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몇 분 만에 일어납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끝내버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런 능력을 구축한 겁니다. 북한이 방역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북한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북한 지도부도 바보가 아닙니다. 현무호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겁니다. 전쟁이 나면 자신들이 숨을 곳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겠죠. 아무리 깊이 파도, 아무리 멀리 숨어도 그 괴물 같은 미사일이 찾아온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억제력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항공모함 전단을 보냅니다. 전략 폭격기를 보내죠. 핵잠수함을 동해에 배치합니다. 수조 원이 들고 몇 주가 걸리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자국 영토에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몇 분 후에 북한 지도부가 앉아있는 의자 밑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게 진짜 힘입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파묻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나라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무시무시한 힘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단순한 공격용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힘이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죠. 강한 자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약하면 짓밟힙니다. 강해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 냉혹한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2년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강대국의 족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을 손에 넣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스스로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현무아오가 전국 곳곳에 숨어서 적을 노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니, 무서운 나라입니다. 연구실로 돌아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료 연구원 마이크였죠. 전화를 받자마자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잭, 한국 미사일 분석하고 있다며? 현무오터 말고 다른 것도 봤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다른 거라니? 현무아이보다 더 멀리 나가는 게 있어. 사거리가 장난 아니야. 너 이거 보면 입 다물지 못할걸.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현무5보다 더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뒤지다가 또 다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현무4. 처음에는 현무4의 이전 모델인 줄 알았습니다. 숫자가 작으니까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 둘은 동시대에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다만 역할이 달랐죠. 현무5가 지하를 뚫는 망치라면 현무4는 멀리 뻗는 창이었습니다. 사거리 800km.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지도를 꺼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방영 800km 원을 그려봤습니다. 펜이 움직이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원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확인했거든요. 북한 전역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동북부 전체가 원 안에 있었습니다. 선양, 다롄, 창춘. 중국의 핵심 공업 도시들이죠. 원을 더 따라가 봤습니다. 베이징 외곽이 걸렸습니다. 중국의 수도가 사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동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일본 규슈가 들어왔습니다. 후쿠오카, 나가사키, 기타 규슈. 북쪽으로 시선을 올렸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가 원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한국의 사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현무포는 대북용 무기입니다. 북한 지하 벙커를 부수기 위해 만들어졌죠. 하지만 현무4는 시야가 달랐습니다. 한반도를 넘어서 주변 강대국들까지 닿는 무기였습니다. 한국이 버튼만 누르면 베이징 근처에 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 미사일에 대한 논의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무 시리즈의 성능을 분석하는 보고서가 쏟아져 나왔죠. 중국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 작은 나라가 자신들의 심장부를 겨눌 수 있는 무기를 갖췄으니까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슈가 사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건 일본 본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한국이 일본을 공격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힘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과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한국은 할 의지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겁니다. 그게 주변국들을 긴장시킵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죠.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무사의 진짜 무서운 점은 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탄두 중량 2톤, 현무5의 8톤에 비하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2톤짜리 쇳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일반 전투기가 싣는 폭탄이 보통 수백 킬로그램입니다. 대형 폭탄이라고 해봤자 1톤이죠. 그런데 현무사는 한 발에 2톤을 실어서 800km 밖까지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속도가 있습니다. 현무사는 탄도미사일입니다. 발사되면 하늘 높이 솟구쳐 올라갑니다. 대기권을 뚫고 우주 공간까지 올라갔다가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죠. 최종 낙하 속도가 마하 10을 넘습니다. 초속 3km가 넘는 겁니다. 마하 10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총알보다 3배 빠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소리보다 10배 빠르니까 미사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는 이미 폭발한 뒤입니다. 2톤짜리 탄두가 그 속도로 목표물에 충돌합니다.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건물이 증발합니다. 거기에 고폭 작약까지 터지면 한 발로 도시 블록 하나가 사라집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적국의 핵심 시설 상공입니다.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집니다. 마하 15의 속도로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시설 전체가 불바다가 됩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화염이 치솟습니다. 방영 수백 미터가 초토화됩니다. 그게 한 발입니다. 한국은 이걸 수십 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격이 가능하냐고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하 10으로 떨어지는 물체를 맞추려면 궤적을 완벽히 예측하고 요격 미사일을 정확한 타이밍에 발사해야 합니다.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성공률이 극히 낮습니다. 한 발을 막으려면 서너 발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고 그래도 확률은 반반이죠. 그런데 한국이 수십 발을 동시에 쏘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 전역에서 동시에 발사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화염이 치솟습니다. 수십 발의 현무사가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대기권을 뚫고 올라갔다가 마하 10의 속도로 쏟아져 내립니다. 적의 미사일 방어망이 미쳐 날뜁니다. 요격 미사일을 쏟아붓지만 모든 걸 막을 수 없습니다. 몇 발은 반드시 뚫고 들어갑니다. 그 몇 발이 핵심 시설을 때립니다. 군사기지, 통신시설, 지휘부, 한 발 한 발이 도시 블록 하나를 날려버리는 폭탄입니다. 방어하는 쪽 입장에서는 악몽이죠.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북한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한국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북쪽에 북한이 있고 그 뒤에 중국이 있습니다. 동쪽에 일본이 있고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죠. 강대국들 한가운데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위치의 나라는 비극적인 운명을 겪어왔습니다.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어 짓밟혔죠. 한국도 그랬습니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6.25 전쟁, 강대국들 사이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한국은 그 역사를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현무세와 현무아연은 단순히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주변 강대국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우리도 당신들을 칠 수 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 할 때 이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로 압박하려 할 때 이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때 이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말로만 항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보복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그 전략적 사고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5천만 명, 국토 면적은 미국의 1%도 안 됩니다. 덩치로는 주변 강대국들의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질로 승부한 겁니다. 적은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B2 폭격기 한 대 가격이면 현무 미사일을 수십 발 만들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 유지비면 미사일 부대 전체를 운영하고도 남죠. 한국은 효율의 극한을 추구한 겁니다. 적은 돈으로 강대국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진짜 전략입니다. 미국처럼 전 세계를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아시아만 신경 쓰면 됩니다. 800km면 충분합니다. 한국은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겁니다. 미국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걸 스스로 찾아서 만들었죠.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허세가 없습니다. 실용적이고 치명적입니다. 작지만 날카롭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강대국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고 힘을 길러온 나라, 42년 동안 족쇄를 차고도 포기하지 않은 나라, 풀려나자마자 주변 모든 강대국을 견제할 수 있는 무기를 내놓은 나라, 작지만 만만하지 않은 나라, 아니 작기 때문에 더 무서운 나라. 중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강대국들의 전략 회의 테이블에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멈출까요? 42년을 참고 기다린 나라입니다. 족쇄가 풀리자마자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입니다. 현무사와 현무아우로 만족할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다음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를요. 그리고 며칠 후 제 예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이크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잭, 지금 당장 메일 확인해. 내가 방금 보낸 거. 열어보면 알아.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국방정보국에서 15년을 일한 베테랑입니다. 웬만한 무기로는 놀라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그가 이런 목소리를 낸다는 건 뭔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한국이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무4도 아니고 현무5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였습니다. 극초음속이라는 건 마하 5도 이상의 속도를 말합니다. 초속 1.7km가 넘죠. 그런데 한국이 개발 중인 미사일은 마하 5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료에 적힌 목표 속도를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하 10에서 마하 20.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평양까지 200km가 조금 넘습니다. 마하 20이면 초속 6.8km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30초면 도착합니다. 적이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이미 머리 위에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경보를 울릴 시간도 없습니다. 대피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속도만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진짜 공포는 궤적입니다. 일반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죠. 수학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발사됐는지 알면 어디로 떨어질지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산이 가능하면 요격도 가능하죠. 극초음속 미사일은 다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하늘 높이 솟구쳐 올라 대기권 상층부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곧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기권 가장자리를 타고 활공하기 시작합니다. 마하 15의 속도로요. 그러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위로 솟았다가 급강하합니다. 이 모든 기동이 초속 5km가 넘는 속도에서 일어납니다. 어디로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격 미사일을 쏘려면 목표 지점을 예측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계속 바뀝니다. 마하 15로 날아오면서요. 계산이 끝나기도 전에 미사일이 방향을 바꿉니다. 새로 계산하는 동안 또 바뀝니다. 요격 미사일을 쏠 수가 없습니다. 쏴봤자 맞지 않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전략무기를 연구해 왔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숱하게 분석했죠. 단언컨대 현존하는 어떤 방어 체계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사드도 안 됩니다. 이지스함의 SM-3도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도 개발하고 있고 중국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들이 피 터지게 경쟁하는 분야입니다. 먼저 완성하는 나라가 군사적 우위를 점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여기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기 어려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술 난이도가 극한에 달합니다. 마하 10 이상의 속도에서는 공기 마찰로 온도가 2000도 이상 올라갑니다. 미사일 표면이 녹아내리죠. 그 열을 견디면서 비행하고 방향까지 바꿔야 합니다. 소재 기술, 엔진 기술, 유도 기술, 내열 기술이 전부 세계 최고 수준이어야 합니다. 미국도 아직 실전 배치를 못했습니다. 시험 비행에서 여러 번 실패했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 한국은 이미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밀이었지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42년 전에 180km 미사일도 못 만들게 막았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강대국들만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기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공 직전입니다. 그때 상상이 머릿속에 펼쳐졌습니다. 언젠가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완성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 어딘가의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솟구쳐 오릅니다. 거대한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죠. 순식간에 점이 되어 사라집니다. 대기권 상층부에 도달한 미사일은 활공을 시작합니다. 마하 15로 하늘을 가르며 날아갑니다. 아래에서는 적의 레이더가 미친 듯이
경보를 울립니다. 요격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하지만 미사일은 예측을 비웃듯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요격 미사일이 허공을 가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유유히 목표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몇십 초 후 목표 시설 상공에서 미사일이 급강하합니다. 마하 20에 가까운 속도로 떨어집니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소리보다 20배 빠르니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는 이미 폭발한 뒤입니다. 지상에서 거대한 화염이 치솟습니다. 건물이 증발합니다. 충격파가 반경 수백 미터를 초토화시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상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이 무기를 완성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북한은 끝장입니다. 아무리 핵무기를 개발해도 소용없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30초 안에 지도부가 전멸하니까요. 숨을 곳이 없습니다.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주변 강대국들도 함부로 못합니다. 중국이 압박하면 어떻습니까? 한국은 베이징을 몇 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게 됩니다. 요격 불가능한 미사일을요. 시진핑이 앉아있는 자리 위로 떨어뜨릴 수 있는 무기를요. 일본이 위협하면요. 도쿄가 사거리 아닙니다. 러시아가 간섭하면요. 블라디보스토크가 30초 거리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42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막았던 때요. 180km 이상 날아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 족쇄를 42년 동안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미국보다 먼저 완성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시험 비행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전진하고 있으니까요. 막으려 했던 나라가 결국 막을 수 없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누르려 했던 나라가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웃음이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0km 시절에도 300km 시절에도 800km 시절에도 항상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족쇄가 풀리자마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에 도전했습니다. 42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집념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걸까요? 현무 아우로 지하 벙커를 뚫고 현무 4로 주변국을 견제하고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로 요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려 합니다. 미국이 60년에 걸쳐 쌓아온 전략무기 체계를 한국은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습니다. 지역 방어용 무기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무시무시한 힘을 길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국들 틈에서 이 악물고 살아남은 나라, 42년의 족쇄를 버텨낸 나라, 이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2년간 전략무기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무섭습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만 잘 만드는 걸까요? 혹시 다른 분야도 이 정도 수준인 걸까요? 전투기는 어떨까요? 전차는요? 잠수함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방위산업 전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미사일보다 더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방위산업 전체를 검색했습니다. 미사일만 보고 있었던 게 한심해졌거든요. 검색창에 한국 방산 수출을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놓쳤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샀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12문, FA-50 경전투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계약 규모가 2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26조 원입니다. 유럽 나라가 아시아 무기를 이 규모로 산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미국 무기 아니면 자국 무기를 씁니다. 아시아 무기는 고려 대상도 아니었죠. 그런데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샀습니다.
육해공 전 분야에 걸쳐서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폴란드는 다급했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요. 당장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무기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죠. 그때 한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계약하시면 몇 달 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해냈습니다. 몇 달 만에 K2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못하는 속도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폴란드 훈련장입니다. K2 전차가 시동을 겁니다. 1500마력 엔진이 굉금을 내며 깨어납니다. 55톤짜리 강철 괴물이 먼지를 뿌리며 질주합니다. 시속 70km로 험지를 뚫고 나갑니다. 120mm 주포가 불을 뿜습니다. 표적이 터져 나갑니다. 독일의 러파드보다 빠릅니다. 가격은 더 쌉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받을 수 있습니다. 폴란드 다음으로 노르웨이가 왔습니다. 호주가 왔습니다. 이집트, 인도네시아, 핀란드.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저는 수출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2022년 한국 방산 수출액 170억 달러, 세계 방산 수출 순위 4위,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 4위 한국, 독일보다 높습니다. 영국보다 높습니다. 중국보다 높습니다. 저는 그 순서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존재감이 없던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50년입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소총부터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전차, 그 다음 전투기, 그 다음 잠수함, 한 단계씩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형편없었습니다. 국산 소총이 녹슬었습니다. 국산 전차가 시동도 안 걸렸습니다.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녹슬면 다시 만들었습니다. 고장나면 뜯어서 고쳤습니다.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연구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그렇게 버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를 악물고 전진했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왜 빠른지 아십니까? 50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생산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자가 있습니다. 부품 공급망이 탄탄합니다. 미국도 독일도 이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한국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아침 햇살이 연구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지역 방어용 무기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십시오. 현무 5가 지하 100m를 뚫습니다. 현무 3가 800km를 날아갑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K2 전차가 유럽을 달립니다.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잭 하트먼입니다. 미 공군 출신입니다. 22년간 전략무기를 연구해 왔습니다. B2 폭격기와 벙커버스터가 세계 최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인정합니다. 완전히 인정합니다. 한국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는 50년을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강대국의 족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혀도 돌아갔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반세기를 버텨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쟁의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37시간 걸리던 작전이 몇 분으로 줄어듭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이 아니라 지상에서 솟구치는 미사일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세계가 주목하는 그 자리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